(2025년 10월 2일) 이정훈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앞서 한번 관람을 하고 나서 그 관람평을 밝혔던 건국전쟁 2에 대해서 독립영화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7명의 위원이 모여서 불인정하겠다 그랬는데, 내용이 왜 그런가 하면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로서의 정치적, 역사적 쟁점을 다룬 의도는 확인되나 균형 잡힌 탐구보다는 특정 관점의 강조에 치우친 편향된 표현 방식과 완성도가 아쉬운 작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완성도 떨어지는 건 그건 하는 소리고, 특정 관점에 치우친 편향된 표현이다. 이것 때문에 독립영화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건국전쟁 2를 저는 한 번 더 봤습니다. 한 번 더 봤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우리 김영덕 감독이 사회를 본 토크쇼에도 참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영진위에 있는 이 위원들이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어요. 아마 현대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 신라사, 삼국시대사, 고려사,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사 배울 때까지는 크게 헷갈리는 게 없어요. 쭉 내려오는데 조선 후기로 들어오기 시작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사,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 대일항쟁기사, 현대사로 오게 되면 뭐가 뭔지 제대로 못 가르쳐요. 그런데 결론은 뭔가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G8, 거의 G7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가 됐다. 영토는 통일하지 못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됐다. 그러면 이 발전한 나라가 된 이유는 뭐겠어요? 그 혼란, 우리가 역사를, 근현대사를 정리 못한 거는 그 속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거죠. 전쟁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승리한 라인이 쭉 오다 보니까 G8까지 온 겁니다. 그럼 그게 정통이죠. 반대로 북한이 택한 노선으로 갔으면은 핵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렇게 라오스 수준으로 라오스란 나라에 비교해서 미안하네. 저는 독재에다가 형편없는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해방 전에는 북한이 더 경제력이 좋았어요. 전쟁 나고도 한참 후까지는 북한이 좋았는데 왜 역전이 일어났느냐? 그건 우리가 만들어놓은 과정이 옳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사를 볼 때는 어디가 옳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국전쟁 2가 위험하다. 지금 조선일보 기자도 글 썼는데 이게 위험하다고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다큐인 노무현 이런 건 다 허가해 줬잖아요. 진짜 위험한 거는요, 이 영진위 위원들이 이 영화가 한쪽의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위험한 겁니다. 진짜 위험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해방과 독립과 건국 과정에서 그때가 진짜 위험했어요. 그 위험한 시기에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딱 택했고, 그리고 그 치열한 권력 싸움에서 인천 김성수와 손잡고 반공 노선을 끝까지 갔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때 처음에 김구도 와가지고 반공 노선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김구가 우리가 건국하기 48년도 8월 15일 정부를 세우기 직전에 북한에 가서 남북연설회의에 참여하면서 이 친공 노선을 드러내면서 이 탈락 배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인천 김성수가 이끄는 한민당하고 이승만은 끝까지 반공으로 갑니다.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할래, 고려공화국으로 할래, 의원내각제로 할래, 대통령제로 할래, 이거 갖고는 인천하고 우남하고 갈등은 좀 있었지만은 반공은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활 쏠 때 말이에요. 조금만 빗나가면 표적이 어긋나잖아요. 요때는 미세한 차지면 저쪽 표적 가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 김구의 노선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재수없게 김일성 치하에 들어가서 이북 노선을 따라가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건데 선택 잘한 겁니다. 이 영화를 그 시점을 다룬 게 건국전쟁 2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이런 세력들이, 한민당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가자라고 할 때 거기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게 누구냐? 38선 이북의 공산 세력인 조선공산당을 이은 남조선공산당, 그 후예인 남조선노동당입니다. 걔네들이 이 정부를 세우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인민유격대 투쟁을, 빨치산 투쟁을 하죠. 그 시작이 제주 4.3 사건이었고, 그게 여순 사건으로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 하도 좌익이 많다는 걸 확실히 알았죠. 그걸 막 여순 사건 이후에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박정희가 체포되고, 그 다음에 강태무, 표무현, 박정희랑 경비서관학기 2기 동기인 이런 친구 소령 대대원을 이끌고 월북하고 막 빨갱이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50년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군대에서는 이북군에 투항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격렬하게 싸웠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위기를 또 한 번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승만이 애쓰다가 그 과정에서 독재가 되죠. 그를 아웃시키고 민주당 정권 건너뛰고 박정희 들어서 갖고는 체제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산업화를 확 집어넣게 되죠. 산업화를 이게 됩니까? 우리 농자 천하지 대본해가지고 농업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도로 닦는 거 반대했죠. 저도 어릴 때 기억나요. 국민학교 때 시골에 외갓집에 가면은 그때 그래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지. 나는 할아버지로 봤는데. 아이고 뭐 길을 낸다고 그 앞에 그 산을 자르는데 그 산이 용인데 용을 자르면 뭐 동티가 나고 동네 사람 안 되지. 나쁜 놈들이라고. 근데 지금은 시골 가보면 우리 동네 길 좀 내달라고 산 잘라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하다 보니 독재가 돼서 박정희도 죽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 들어서가지고 그 혼란된 거를 대기업들을 다시 한번 4대 기업, 4대 재벌 조정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그 지금 선진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는요, 건국전쟁 2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때가 위험했습니다. 건국을 하는 그 시기. 근데 그때 선택을 잘 해갖고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을 압도하는 경제력 G8 수준으로 발전한 겁니다. 이거를 영진이 위원들은 모르네. 그게 위험한 때였고, 두 번째 뭐냐. 이렇게 이겨놓고 난 다음에, 이겨놓고 나니까 민주주의를 열어줬잖아요. 산업화 한다, 민주 열어주니까 억압됐던 세력들이 나와서 민주화 틈을 이용해서 그자들이 권력을 잡은 게 문재인, 노무현, 이재명, 그 다음에 김대중 이럴 때잖아요. 차츰차츰 세력을 키워가지고는 자기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야. 공산주의 노선을 따라가는 쪽에 가까웠던 사람들이야. 4.3, 뭐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뭐 억울하게 죽었으니 신원해달라. 신원해 주다 보니까 시각이 흔들린 거지. 그 지금이 위험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온 이 노선을 부정하고, 그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끌고 가려고 하는 노선들이 있었는데, 그게 민주주의 때문에 그걸 살려주니까 그게 옳다고 떠들고 있어. 거기에 속아 넘어간 이 위원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전쟁 2라는 영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어떤 노선이 만들어진가를 아주 빠르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 관심이 있구나,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국민이라면 이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김영덕 감독이 또 어떤 영화를 만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참 잘 헤쳐왔습니다. 우리가 위험했던 거는 옛날 그때가 위험했는데 선택 잘했고, 위험한 건 지금이 위험합니다. 지금 좌파들이 대통령까지 되니까 우리 만들어 온 걸 다 부정해. 근데 그 부정하는 게 옳은 줄 알고 지금 이상한 판단하는 지금이 위험한 겁니다.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이 영화입니다. 한번 이 영화 지금 인기를 많이 못 끌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상영관을 줄여서 보기 어려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영화 다시 한번 보면서 조선일보도에 있었고 문화일보에 있었던 황성준 씨하고 우리 김 감독하고 뭐 토크쇼 형식으로 당시 위험한 그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을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방영을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위험한 그때하고 진짜 위험한 지금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괜찮아요. 자, 여러분, 그럼 오늘 기자 대 기자 오늘 이 특별 대담회 건국전쟁 2 나는 이렇게 봤다 시간을 좀 소중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이정훈 선생님, 황성준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먼저 우리 마이크를 좀 우리 이정훈 선생님께 그날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그거 올리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날 아침에 아니고요. 그냥 그날 저녁에 보고 들어가서 지금 바로 이제 녹화를 해놓고 한 건데, 여러분들 5.18 광주를 어떻게 보십니까? 5.18 광주가 이게 우리나라가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처음 아까 50선거로 국회를 만들었을 때
친일파 처단하자고 반민특위를 만듭니다. 그 당시 헌법에 친일파 처단하다는 부칙을 넣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때는 검찰이 없을 때예요. 정부는 만들어졌지만 검찰도 없을 때인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검사 역할을 해서 기소를 하면은 법원에서 처벌하고 그 사건이 한 번 지나가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나서 1960년에 4.19가 일어납니다. 4.19의 도화선이 3.15 부정선거죠. 그래서 4.19 이후에 생긴 민주당 정권에서 헌법을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만들면서 3.15 부정선거를 처벌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듭니다. 그때 12월에 만든 헌법에 보면 부칙에 3.15 부정선거, 4.19 이 방해한 자들은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특별재판부하고 특검을 둔다. 이렇게 그래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시대 쭉 오다가 무슨 박정희가 죽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들어서죠.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두환 말기에 선거를 통해서 전두환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기는데,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인가 총선을 하면서 여당이 집니다. 여소야대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청문회라는 걸, 특별 청문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50특위하고 광주특위가 만들어져 갖고 이 전두환 정권을 막 비리 정권으로 몰아붙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태우 정부가 5년을 끝나고 나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는데, 김영삼 정부가 처음에는 뭐 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갑자기 금융실명제를 꽝 해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거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 뭘 해요? 5.18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12.12 사람들 다 처벌하게 소급입법 특별법을 하면서부터, 우리 그전까지는 이런 특별법이 굉장히 헌법에서 제한되게 하는 거였는데 천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5.18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서 4.3 사건, 여순 사건 다 뒤집으면서 한국 현대사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도대체 혼자는 되게 어렵고 그러는데, 생각 없이 저 맨 뒷좌석에서 보고 있다가, 어이구,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서 좀 벅차지 않으셨어요? 감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주는 정보량이 많아서 소화가 됩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글 쓸 때 배운 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원고지 3장량 넘기지 말라. 빠르게 반전하라 그러는데 너무 빨리 반전이 돼갖고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전개를 하면서 보여줬어. 벅찰 겁니다. 이걸 보고 나서, 야, 이 영화를 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내가 좀 사람들하고 같이 했으면 서울의 봄 반대로 하는 12.12 영화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뭐 마땅히 하겠다는 감독도 없고 내가 플롯은 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이게 확 나와서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들어가서, 야, 뭐가 되든 간에 이거 잘 만들었다면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그날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제 오른쪽에 계시는 조선일보 출신의 황성준 의원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대립구도를 갑자기 뭐, 기자 대 기자, 조선일보 대 동아일보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제가 선배님 뵙기가 민망한데요. 뭐, 제 전력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조선일보에 있었던 건 맞지만, 그게 정통 기자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선배님은, 이런 말, 이제 같이 늙어 가니까 이런 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아주 특종의 진님이 강하고요. 대신 솔직히 후배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분이었는데, 분명한 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말 그만하게 정말 끝까지 사실을 물고 들어서 특종을 하는 그 이종훈 선배. 제가 아주 그냥 존경하는데, 갑자기 또 김동영 감독님이 뭐 이런 걸 했다 그러면서 저보고 같이 나와서 같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출연자기도 하는데,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이정은 의원님, 그 특별법 얘기는 저도 잘 몰랐던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소급입법에 있다고 생각해요. 일제시대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일본의 이제 경찰들, 관원들이, 그 당시 일제 관원이라고 표현하는, 검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당 부분이 법에 없어요. 이 사람들을 구속시킬 수 있는 사유들이. 그래갖고 이미 범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당시에 사건을 만들어 놓고
사건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요. 일제 권한들이.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럴 때 일본의 양심 있는 법관들이 데모를 합니다. 야, 일본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근대 사법체제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돼 소급법을 만드느냐. 이거 굉장히 정말 우리가 근대사회에 나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아까 선생님께서는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특별법은 우리 법에도 허용을 하죠. 뭐 신법이 국법보다 먼저 한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먼저 한다라고 하는데, 이 소급 입법까지 들어가서 하게 되면요. 그러면 원인을 따지려면 임진왜란 때 왜군이 우리나라 지나가다가 닭 잡아먹은 것도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소급 입법을 하지 말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우린 소급 입법을 전제로 하는 게 반민특위법이죠. 이미 그 당시에 법도 없던 상태에서 있었던 친일 행위를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까지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4.19 일어나고 난 다음에 3.15 부정선거 사범을 처벌하지 못하고 지난 걸 처벌하기 위해서 헌법에 이렇게 부칙을 만들어서 했으니까 헌법 때문에 난 그것도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그 이후에 저는 김영삼 씨를 참 인간적으로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가 보수의 대통령이 되면서 좌파가 클 수 있는 숙주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그때 좌파들이 막 하던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금융실명제 뭐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5.18 특별법 소급입법으로 해서 들어가서 해버리니까, 그러면 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뭐가 됐든 노태우가 뭐가 됐든 몇 대 대통령으로 숱한 통치를 했는데 그걸 부정할 겁니까? 그때 발행된 대한민국 숱한 법적인 행동을 다 부정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처벌하고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소급입법에 관한 특별법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보게 되면은 대법원을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대법원 재판이 끝나고 나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재판을 하겠다는 사심제의 발상이 나오는 게 이게 법치를 유린하는 거잖아요. 이런 무대를 YS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아까 잠깐 나오는데 CNN 인터뷰에서 DJ가 이게 공상폭동으로 시작됐지만 뭐뭐뭐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4.3 사건 또 국정원에 의한 고문치사 사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만들어서, 그건 특별법도 아니죠. 그걸 조사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4.3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진실과 화해 무슨 법, 이게 노무현 때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2기가 문재인 때 계속 소급입법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역사를 거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같이 좌파 정권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우리가 하나를 택해서 발전해 왔는데 이게 부정이 되고 있고, 이게 다시 얘기하면 아까 영화에 잠깐 나왔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분리할 때는 힘센 사람들한테 붙어서 통일전선 전력으로 가잖아요. 니네 말이 맞는데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서 살라미 슬라이스 택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살라미 전술. 그렇게 온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특별법 천국, 지금 아니 헌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심제로 가겠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분명히 국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해서 헌법에 돼 있는데 그런 검찰청을 없애겠다. 이런 위헌적인 게 마구 나갈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열려버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고, 우리 저 홍준일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상식적인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법치 그러는 것이요, 준법을 한다는 정도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하면 이건 말장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뭐냐고 제가 가는 물을 때가 있는데, 과연 더 룰 오브 로냐 아니면 더 룰 바이 로냐 문제인데요. 한국의 법치는 오브로입니다. 여기서 오브라고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문법 보면 주격의 오브입니다. 즉 다시 말해 법이 통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통치하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의법 치국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제가 중국 발음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의법 치국이 하자는 게 통치하자는 게 아니라 법으로 통치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헌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법을 통치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근데 한국에는 이런 게 있죠.
헌법에 상위법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정서법이라고. 그럼 국민정서법 위에 떼법이 있죠. 바로 이제 그런 상위법에 입각해서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마구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브라이언 마이어스하고 마이클 브린이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얘기를 하나요. 그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민심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근데 민심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민심은 결국 이게 어떤 과학적인 학술적 용어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개념들인데 이게 지금 마치 주류적 담론으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이 법의 문제 역시도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얘기인데 오늘 안타깝게도 저희한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만 하다가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전에 짠 각본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두 분 모시고 제가 그냥 격이 없이 질문 좀 드릴 테니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드렸거든요. 제주 4.3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박진경 대령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경 대령이 아마 군사영어학교 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대장 누구죠? 돌아가신 백선엽 아마 그분들하고 정일권 다 동기실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연대밖에 없습니다. 육군에서는. 그리고 국방경비대 시절이죠. 육군이 45년도 정부 만든 다음에 10월 8월인가 이후에 만들어지니까 국방경비대 때 연대밖에 없을 텐데 그때 이제 도 단위로 만들 때인데 11년대가 제주도에서 창설이 됐을 거예요. 그때 김익렬 씨가 대대장이었나? 그 대대가 나중에 연대로 이름 막 붙고 막 커갈 때니까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 터지면요. 그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처음에 사건을 맡잖아요. 경찰들은 그곳에서 정보활동하고 수사활동을 하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위가 일어나면은 경찰은 적극적으로 못 막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14연대 같은 경우는 여순, 4연대 같은 경우는 광주 이렇게 다 지역이거든. 11년대도 제주다 보니까 이 제주에서 만들어진 이 부대가 그 인민유격대에 그걸 적극적으로 못 막는 거야. 서로 아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무슨 조직 만들 때 총 쏘겠다는 놈들도 없는 데니까 누구나 받는 거지. 그러니까 사상검토 안 하고 그냥 받은 거죠. 여러분들 연좌제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연좌제 없이 그냥 뽑아놓고 나면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런 종산주의자들이 군대 숱하게 들어왔잖아요. 아까 저 보다 보니까 6.25 전쟁에 월북한 군인이 5,000명 나오대. 5,000명이면 이게 여단급입니다. 연대보다 큰 규모가 넘어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넘어가지 않았죠. 박정희 소령이잖아요. 남도당 영남주격 사령관.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김익렬 씨가 하려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체해서 박진경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작전에 있어서 교체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을 문상길 중위가 죽이죠. 문상길 중위는 대한민국 국군사에서 최초로 총사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진경이라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또 하나 악마화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순 이거 부대 지원해 주려고 14연대가 출동할 때 14연대 연대장들 대대장들이 다 지창수 등이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는 애국자였는데 그 후에 이 사람들도 여순 쪽에 14연대 사람들 다 나쁜 사람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박진경 씨에 대해서 악마화를 하는 게 이게 똑같이 5.18에서 전두환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5.18 지나면 전두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군대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건 계엄사령부에서 한 거고 제가 같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당시 누구예요? 이희성 계엄사령관 만나가지고 했는데 제목이 그거잖아. 12.12는 보안사령관으로서 전두환 책임, 5.18은 내가 계엄사령관 내 책임. 그거 조선일보가 보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나와 개인적으로 공개를 하고 했는데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일로 몰아붙였거든. 그래서 전두환 지금 무덤도 못 가고 자기 집에 묻는다는 것도 못 하고 이렇게 되는데 또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박진경 대통령도 적고를 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경
영화 잘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아니 이 얘기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럴 때 볼 때 좀 제가 당황스러운 게요. 사실은 예상 문제 같은 거 좀 알려주고 나오거든요. 아무리 기독사가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보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보통 대본까지는 없더라도 이런 질문을 대충 할 거다라는 골자라도 주는데 이렇게 나본 적은 제가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선 이제 박진경 대리님 얘기가 나올 때 이제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약간의 일부 이제 군사 매니어 정도가 이제 한국 창군사를 보면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박진경 대령 얘기를 하면 이제 좌익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일본군 출신이다. 물론 기록 보시면 정확히만 박진경 대령 일본군 출신입니다. 근데 정확히는 장교 출신은 쫄병 출신입니다. 아니 솔직히 한국군 맨 처음 만들 때 영어 군사학교라는 게 뭡니까? 일반 사람들 만들어서 군인 만드는 게 아니라 군사 경력자들을 모은 겁니다. 군사 경력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 중에 영어를 좀 가르쳐갖고 미국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게 만들어서 빨리 이제 군대를 만든 거거든요.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연대를 만든 게 아니라 도단위 중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중대를 키워서 연대를 만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령이라고 하지만 박진경들이 2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대에 그냥 갑자기 대위됐다가 소령됐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본군으로 참전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쫄병을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치면 부사관 하다가 소위 정도까지 다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바로 사삼을 주동했던 김달삼은 뭐 출신입니까? 일본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것도 차라리 뭐 출신이면 일본군 예비사관학교, 우리로 치면 그게 일본 육군사관학교 말고 그 위에 약간의 육군사기보다 떨어지는 그래서 장교된 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서 일본군 장교라던 친구예요. 그 다음에 누구죠? 김달삼 이후에 유역사령관 한 사람 누구죠? 이덕구. 이덕구는 뭡니까? 이덕구 일본군 역시 장교 출신입니다. 학병 출신이에요. 학병 강제로 됐다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쫄병이라면 이해됩니다. 학병으로 가서 장교될 때 보면은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선발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일본군 장교로 있던 친구예요. 아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좌익도 그 당시에 일본군 장교 출신들을 굉장히 우대했어요. 사실은 당시로 볼 때 군사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3을 주도한 지휘한 김달삼이라니 이덕구라든지 전부 일본군 출신인데 그걸 갖고 박진경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저 농촌에서 태어나갖고 못 먹고 못 살아서 일본군 쫄병하다가 부사관 했던 사람 이상한 거 갖고 자꾸 일본군 경력을 내세우는데 이거는 좀 가당치 않다. 그리고 영화에서 잘 보이지만 흔히 말해서 제주 4.3이라고 자꾸 자기들이 보여주는 영화라든지 기록을 보십시오. 꼭 겨울로 나옵니다. 4월 3일이 아니에요. 배경이 언제냐면 바로 그해 겨울 11월 12월이에요. 왜 그러냐? 4월 3일은 분명히 좌익들이 계획적으로 새벽에 봉화불을 올리고 봉기를 한 겁니다. 그 작전 지도도 나와요. 진짜 조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4월 3일날 이렇게 시위하는데 경찰이 발포하니까 몰려가. 이게 아니에요. 새벽 2시에 산속에서 훈련받던 무장대가 12의 지도를 습격한 사건이에요. 그 뒤에 11월 달부터 이제 국군이 이제 토벌하는 과정에서 산에서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터집니다. 제가 일일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또 이제 극대화시켜서 자기들이 했는데 제가 자기들한테 물어본 게 그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랄까? 야, 박진경이가 만약 일본군 지시면 김달삼은 뭐냐? 이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너네들은 왜 4월 3일이 맨날 눈이 덮인 한라산 겨울로 나오냐? 왜냐면 그건 4월 3일이 아니라 12월달, 1월달 배경이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엔 이들이 이제 산으로 쫓겨갔을 때 이제 국군이 토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볼 때 좀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용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에서도 잘 보이지만 이분이 와서 진짜 무슨 학살 원흉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럼 아까 문성길이는 또 뭔 출신입니까? 역시 일본군 출신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그리고 바로 나중에 육군사관학교 초반에 그러니까 4년제가 아니라 그 앞에 정기 육군사관 할 때 상도대장 하면서 좌익들을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일본군 장군한 것도 아니고 무슨 소령 중령한 것도 아니고 일본군 무슨 부사관 하던 사람을 갖다가 뭐 친일파라 그래갖고 다 아니 그거 다 빼면 군대 어떻게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재밌네요. 네, 박진감 넘치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이크를 우리 관객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질문하실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건국에 대한, 내셔널 빌딩에 대한 얘기인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황 의원님께서 아주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건국 과정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유혈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건국이 어디냐. 부산의 동수대학교 브라이머에서는 한술 덮어갖고 미국하고 프랑스는 한국보다 더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만 이상하게 도덕주의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건 도덕주의적인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한 생각에 빠져갖고 애초에 나라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이거 전형적인 좌익들의 프로파간다에 농락당한 거거든요. 우리 이종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셔널 빌딩에 대해서. 내셔널 빌딩에 대해서 고전에 제가 조금 국제 정세를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 좀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이 영화를 잘 봤는데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왜 우리가 신탁 통치를 받게 됐는가? 이건 저의 버전인데 아마 제 버전이 맞을 겁니다. 네.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요. 그때 이제 처칠이 구축함을 타고 와서 루즈벨트 만나잖아요. 그래서 대서양 헌전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참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미영 연합군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루즈벨트가 이름을 짓기를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고 합니다. UN.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얼라이드 네이션스가 맞겠죠. 우리 보통 용어로 한다면. 근데 1차 대전 때 미국이 참전했을 때는 꼭 미국 사람들은 다른 용어로 쓰고 싶어 해요. 그때는 어소시에이티드 네이션스라고 그랬고 지금 참고로 한미연합군은 컴바인드 네이션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약간 달리 씁니다. 그래서 UN이란 말을 쓰면서 이게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할 때 그래서 그때 크게 약속을 하는 게 조금 더 지나면 43년도에 카이로에서 카이로 회담을 하잖아요. 그때 일본하고 싸우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정상이 중국의 장개석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일본을 연합국이 이기면은 연합국이 관리를 하는데 일본이 전쟁 일으키기 전에 합병한 나라 있죠. 조선은 분리시킨다. 분리시키는데 그때 미국의 생각이 이 전쟁 전에 합병된 나라는 신탁 통치를 한다는 개념을 세워요. 요거는 1차 대전 때도 미국이 식민지였던 패전 국가들의 식민지는 위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걸 신탁 통치란 이름으로 바꿔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그 둘이 그대로 테헤란으로 날아가서 독일하고 싸우는 스탈린을 불러서 또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독일한테 합병된 나라가 누구예요?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도 신탁 통치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습니다. 이게 틀이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은 먼저 베를린을 소련군이 점령한 다음에 약간 시간 끌어주는 사이에 미국, 영국, 프랑스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했잖아요. 오스트리아도 그런 식으로 점령을 합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소련이 먼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들어오지 마라고 해서 3파선에서 멈추고 그 사이에 미국 애들이 쭉 원폭은 떨어뜨렸지만 일본을 먹고 우리 쪽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를 보면 제일 좋아요. 자, 이 독일은 연합국 4개가 해가지고 하다가 결정이 안 되니까 별도로 쪼개져 갖고 이제 동서독이 되는데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위교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유럽에서 냉전이 무지하게 치열해지는데 그 동서독이 딱 돼가지고 베를린을 공산권이 봉쇄해갖고 미국이 막 비행기로 날아가고 3차 대전 터지니 마지니 45년 원폭을 썼는데 48년 맞을 거예요. 소련도 원폭을 개발하니까 전쟁 난다고 막 해서 유럽에서 긴장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신탁 통치도 못 끝내고 계속 끌려가다가 한국 전쟁 끝나고 55년도에 기껏 한다는 게 미국과 소련이 합의할 수 있는 게 중립국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그걸로 해서 분단은 안 되지만은 지금 오스트리아 면적이 우리랑 남한하고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인구는 한 1,몇백만인데 걔네 군대 없어요. 경찰이 더 많아요. 물론 군대가 있지만 거의 우리 전경 수준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그 뒤에 그래도 유엔이 미국이 있고 가능한데 유럽 속에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 공산국가들이 다 나토로 가입했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달랐죠. 우리는 그때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자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은 살라미 전술 아까 그렇게 해서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그게 원했던 오스트리아도 그렇게 먹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한국전쟁 터지고 하니까 오스트리아도 그게 아니구나 해서 정신 차리면서 바꾸고요. 참고로 오스트리아는요, 우리도 한강 남쪽에 강남이라 그러죠. 걔네도 거기 비인의 특정 지역을 자기네 군사력으로 방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싼 돈, 쉽게 말하면 돈 1원에 유엔에 그냥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유엔에 뉴욕에 공간이 모자라니까 다 빈에 모여 있어서 그럼 유엔 기구가 있으면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이런 외교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옛날에 신성 로마 제국,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큰 나라가 지금 쪼그라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근데 걔는 전통이 있으니 그렇게라도 가지.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 나라였거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 나라를 만들자고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유엔에 넘겨서 자, 통일된 국가로서 선거해라 그랬는데 그거 막은 게 누구예요? 이북이잖아. 그거 막은 게 4.3이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영화에서 조금 빠졌다라는 게 좀 네,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 네. 저는 이제 뭐 추가적인 보다도 아주 좀 다른 각도에서나 이건 뭐 제 주장인데 약간 제 말을 듣고 껄끄러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주장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자꾸 민족 그러는데 이 민족이라는 말이 영어로 뭔가? 아까 이제 복지라는 것도 영어로 따져봤는데 그럼 네이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과연 영어의 네이션과 한국 사람의 민족이라는 말이 일치하는가? 우리는 민족 그러면 뭐 피와 혈통 뭐 무슨 이런 것도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미국 대통령이 연두 교시할 때 아메리칸 네이션 하고 할 때 그러면 흑인과 백인도 같은 민족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 우리한테 민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없었어요. 민족이라는 말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근데 이게 네이션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번역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민족주의자들이 재밌게도 일본이 만든 용어들을 되게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겁니다. 제가 일본말 바로 모릅니다. 한자로 백성민자에다가 이 족자할 때 족자로 적어놓은 걸 갖다가 한국식으로 민족이라고 읽어버린 거예요. 19세기 한국이 어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극에 보면 민족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칼pe도 돌격하는데 무슨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다시 약간 이러면은 민족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누가 그러는데 과연 조선시대 때 양반들하고 쌍민이 같은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는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유교 성리학적인 아까 이제 공산주의적이라는데 저는 성리학적인 사상이 굉장히 지배하고 그 사상이 또 굉장히 공산주의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아까 최범 역시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전근대적인 유교 성리학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이라는 말을 내세우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 민족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김일성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민족이라는 말을 선호하게 됐냐면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적 공화주의 가치로 만들어진 걸 부정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꾸 족보를 어디가 조선으로 따져. 물론 대한민국은 조선을 개근한 국가예요. 하지만 조선과 어느 정도 단절됐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누구냐고 묻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랑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왔고 뭐 대학교 뭐 정치학 교수를 하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뭐 이렇게 나서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술 한잔 하면은 뭘 아주 최근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좀 싸우고 한 5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참 5년 전 기준으로는 나의 사상적인 조선 민주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근데 이 사람이 완전 공산주의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러면서 그럼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니 북한 망한 거 몰라. 그러면 이 친구 허튼 얘기지만요. 미국 박사고 정책 박사고 한국의 수도권 서울의 모 대학교 정치학교 교수입니다. 현직. 아니 형제가 살다 보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 이웃집 아저씨를 끌어들여갖고 못 사는 형제를 괴롭히는 게 그게 인간이가? 나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우리의 정통은 역사적인 정통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고 이 대한민국은 괴뢰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입니다. 미국 박사고. 제가 이름을 안 밝히는 이유가 이런 잘못하면 또 명예훼손죄인데 명예훼손이요. 이것도 아십니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실만 따지자면 제가 싸울 수 있는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아주 괴롭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게 그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했단 말이야. 도둑질했다. 근데 왜 나는 총 살고 나왔는데 그 얘기를 계속 떠드냐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의식이 저변에 굉장히 깔려있다. 우리 민족 의식에는. 근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민족은 영어로 보면 에스닉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에스노스. 그러니까 종족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근대 네이션 스테이트, 자꾸 영어로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민족 국가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네이션 스테이트의 건설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종족 단위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네이션 스테이트를 빌딩해 보려고 한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또 역사적인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국 먹는 건지 쌀 먹는 건지 이걸 이해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과 극소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속에서 또 뭐 사회주의가 뭔지 뭐 같이 잘 살자니까 아니 같이 잘 살자는 나빠요? 뭐 다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네이션 빌딩의 출발이 굉장히 재난이라는 얘기를 하면요 6.25 전쟁을 통해서 네이션이 빌딩되기 시작했다. 완성되지 못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자가 뭔지 모르지만 저 자식들은 아닌 거예요. 자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방공을 퀴퀴 뭉무라는데 방공으로 뭉친 이유가 뭐냐면 아주 체계적인 이데올로기나 이념으로서의 방공이 아니라 현실적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쟤네들은 아니야. 저 새끼들은. 거의 다 공감대가 형성된 거거든요. 뭐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잘 쟤네들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잘 살아보세자고 하는 현실적인 구호하고 방공이라는 두 가지 기치로 해갖고 국가 건설을 나섰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오늘 두 분이 뭐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양쪽에서 제가 너무 정말 귀가 허무하는데, 아까 김영삼 정부를 얘기하면서 보수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좌파 숙주라고 좌파들이 번식할 수 있는 숙주 역할을 했다. 저는 그 말씀 굉장히 좀 소름 끼칠 정도로 가슴에 와닿는 얘기였고, 지금 또 오른쪽에 있는 황 의원님께서는 하여튼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아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립대학교에 교수에 있다라는 게 이거 국립대학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 두 분 말씀 중에 이제 뭐 오늘 사회만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저도 떠올라가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내션 빌딩 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카이로 얄타, 포츠담, 마지막에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하나가 더 있는데 모스크바 선생이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카사블랑카 회의라고 그래요. 네, 테헤란 회담도 있고. 근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하나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은연 중에 대사를 하나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결정이 30분 만에 결정됐다. 이게 약소국의 서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돼갖고 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질문을 스스로 왜 38도선입니까? 왜 38도선인지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사실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다가 기가 막힌 거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소련 전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일본한테 엄청나게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밀순이라든가 그쪽 무슨 반도죠? 요동반도. 그 지역이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철천지 원수 같은 한이 맺힌 지역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38도선을 그면요, 39도선 위쪽으로 1도를 올리면은요, 이 선동만 그 반도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입장에서 39선이 아니라 3구선으로 내린 거, 죄송합니다. 말해주고 3구선이 아니라 사실은 3구선이 균형인데 38로 내린 이유가 소련의 철천지 한이 맺혀있는 그 지역을 넘겨주겠다는 의지였던 거예요. 그 기록이 카사블랑카 회의인가 어디선가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우리가 그만큼 정말
힘이 없는 약소민족의 어떤 서름이 근데서 묻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뭐 갑자기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아니 뭐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그만큼 진짜 두 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 정말 아까울 정도로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제가 두 번째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토론이 KBS에서 생방송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봐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분들이 제가 오늘 두 분뿐만 아니라 이미 9월 10일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상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전가요? 이윤호 교수님과도 대담 프로를 진행을 했고, 김대우 소장님, 뭐, 여러분들 이렇게 모셨어요, 사실. 이런 분들의 토론회가 KBS 9시 뉴스나 황금 시간대에 지금 이제 토론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방송이 된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은 이미 정상화돼도 벌써 이미 한참 전에 정상화됐을 것입니다. 지금은, 담론이 뺏긴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이 틀어막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양쪽에 계신 분들처럼. 그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건국전쟁 이 영화는 그 역할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화가 계속해서 국민들 사이에 보여줘야지 국민들 사이에서 대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좌익들이 망쳐놓은 역사를 너무 심하게 지금 더럽혔구나를 스스로 깨닫고 이런 양쪽에 계신 분들이 KBS의 메인 간판 시간에 토론자로 나와갖고 우리 역사의 올바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날이 정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